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순수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제1장 돌아오지 않는 계절들. 제가 이제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요즘은 21번 고를 때마다 살아온 세월이 한 덩어리씩 목까지 차오를 때가 있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잊었다고 생각한 일들도 어느 순간 불쑥불쑥 찾아오는 법이더군요. 마치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이 저 혼자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초겨울 저녁이었죠. 회사는 연말 행사 준비로 한창 바빴고 저는 서류 몇 장을 마무리하느라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퇴근하고 조용한 사무실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묵묵히 옆을 지켜주던 운전기사 윤철수 씨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퇴근 준비하시라고요. 철수 씨는 올해 60 가까이 된 말수 적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거의 30년을 운전만 하셨죠. 저는 그 사람에게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어서 가족을 전부 잃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거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내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주차장은 이상하게도 축축한 공기 속에서 휘발유 냄새가 더 진하게 퍼져 있더군요. 좁은 통로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울리고 형광등은 오래된 건물처럼 깜빡깜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가는 계단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보니 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옷차림은 말끔했지만 오래되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더군요. 청년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묘한 긴장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그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죠. 아들 어떻게 왔어? 그 말에 청년이 환하게 웃더군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옆모습, 빛에 비친 얼굴선, 눈을 뜨고도 믿기 힘든 장면이었지요. 그 아이는 제가 젊을 적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사람, 서진이 그 아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던 겁니다. 서진의 그 조용한 눈빛,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던 그 표정,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칼 아래에 드러나던 서늘한 콧날까지. 세월이란 게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늙어서 자꾸만 옛사람의 환영을 찾아 헤매는 건지. 잠깐 멈칫한 사이 청년은 차문을 잡고 조심스레 아버지를 태웠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제 심장은 오래된 시계처럼 둔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 묻어둔 기억 하나가 갑자기 저를 휘감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날 지키지도 못했고 끝내 붙잡지도 못했던 그 사람. 부모님의 반대로 등 떠밀려 유학길에 오른 게 마지막이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고 산지 20년이 넘었던 그 사람. 그저 한때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저는 그렇게 세월을 넘겼지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청년, 왜 이렇게 서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직원들이 다 떠난 주차장 한 구석에서 허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왜 철수 씨의 곁에 있는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토록 찾던 그 아이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꽉 채운 채 저는 차 안에서도 집에 가는 길에서도 온 밤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조용히 마음속에 결심 하나를 세웠습니다. 이 청년, 이 아이를 알아봐야겠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잊었던 얼굴을 닮았는지 그 진실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다. 그 결심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이 아이에게 다가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알고 싶은 진실이 행복일지 비극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2장 다시 열리는 낡은 서랍. 밤새 뒤척이고 난 아침이라는 게 참 잔인하더군요. 누군가는 하루의 시작이라지만 저에게는 어제의 의문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거울을 보는데 흰 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고 세월이 제 얼굴에 새긴 골자국들은 어찌나 깊던지 문득 나도 늙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는 아침에 뉴스와 경제 지표를 챙겨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도표와 숫자를 들여다보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면을 응시해도 그날 본 그 청년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서진.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어 보니 마치 오래 묵힌 어디먼지 쌓인 방 안에 들어간 듯 가슴 한켠이 갑자기 시리고도 따뜻해지더군요. 출근길 차 안에서 저는 철수 씨를 흘끔흘끔 살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말수는 적고 운전대 잡은 손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성실함은 그 사람의 전부 같았습니다.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 씨, 아드님 참 성실해 보이더군요. 운전대 너머로 잠깐 당황하는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아, 예. 성격이 좀 조용합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실내로 들어온 듯 등골을 스치는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봉인해둔 기억의 서랍이 스스로 열리기 시작한 건 그날 오후 저는 인사부장을 조용히 제 방으로 불렀습니다. 업무적으로는 큰 뜻이 있는 척했지만 사실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사부장에게 회사에서 운영 중인 사회공헌 장학 프로그램 말입니다. 그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인사부장은 조금 놀란 듯 대답하더군요. 기본적으로 지역 아동센터, 저소득 가정, 협력사 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회사 직원의 자녀도 성적과 추천서 기준에 부합하면 심사 가능하고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창밖 멀리 흐린 겨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먼지가 잔뜩 낀 공기, 마른 나뭇가지들.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데 마음은 자꾸만 그 청년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학비가 넉넉했을까? 혹시 힘겨운 형편 속에서도 버틴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그 아이라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직원 자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운전기사 윤철수 씨의 아드님도 자격이 될까요? 인사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성적이 우수하다면 심사 절차에 따라 검토 가능하죠. 심장 쿵 내려앉는 소리가 제 귓가에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선택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수 씨도 재민이라는 그 청년도 모르게 그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제가 지키지도 못했던 아이라면 그 아이에게 최소한 작은 문 하나는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거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 있는 아내 나경은 저를 한번 흘기 보더니 무슨 일 있어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고 말해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리고도 지키지 못한 사랑에 대해 그녀에게 말할 용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재민이라는 그 아이, 나는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하지만 세상에 만약 그녀와 나를 닮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저는 차마 그 질문의 답을 혼자서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아주 작은 결심 하나를 더했습니다. 이 아이를 직접 지켜보자. 멀리서라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알아보자. 그게 저 자신에게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내딛는 이 작은 움직임이 머지않아 내 가족, 회사, 인생을 뒤흔드는 큰 파동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본격적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혹시 그 아이가 제 운명과 어떻게 얽혀 있을지 저조차도 몰랐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제3장. 조용히 다가가는 법을 배운 나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죠.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온 제가 어느새 한 사람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처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자리, 그 자리가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덜 인간적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앞에서는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그날은 흐린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앞에는 여느 때처럼 연금 안내문과 지역복지센터 공지문이 붙어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물가 인상 이야기가 오가고 식당 아줌마는 오늘도 김치 냄새가 은은하게 밴 앞치마를 두르고 점심 메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소소한 풍경들이 왠지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재민이가 본사에 면접을 보러 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사부장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회장님, 윤철수 씨 아드님이 오늘 면접 예정입니다. 말투는 무심했지만 제 심장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면접장 근처 복도를 지나는 척했습니다. 그 건물은 오래된 본관이라 바닥은 나무 판넬이 삐걱삐걱 소리를 냈고 형광등은 약간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낡은 공간조차 오늘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면접 대기실 앞에 서 있는 재민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학생다운 깔끔한 구두, 잘 다린 셔츠, 단정하게 묶은 파일. 이른 아침인데도 눈빛은 맑았습니다. 눈 밑에 살짝 그늘이 있는 걸 보니 아마도 준비하느라 잠을 많이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을 견뎌온 건지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서진과 함께 상상했었던 미래, 그 아이가 뛰놀고 제가 퇴근하면 품에 안길 얼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재민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너무 뒤늦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부모라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 떠올렸습니다. 인사팀장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혹시 직접 면접 참여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청년은 스스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걸 증명하게 놔두세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꽤 애를 썼습니다. 면접은 오후 늦게 끝났고, 그리고 인사팀 보고서를 통해 재민이 면접관 전원의 최고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이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감정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재민은 결국 전략기획실에 합격했습니다.
능력으로 들어온 거였죠. 저는 일부러 당일 아침 출근길에 로비를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재민이 새 신입 교육을 받기 위해 로비 중앙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은 오래 쓰던 것인지 모서리가 까져 있었지만 그 손은 아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재민이 가볍게 고개를 들어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눈빛, 어릴 적 서진이 웃으며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맑고 어딘가 외로운. 저는 무의식적으로 말을 걸었죠. 신입이죠. 부디 열심히 하세요. 그 말에 재민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퇴근 후 복도에 울려 퍼지는 형광등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래된 제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전에 서진과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진의 눈빛, 그 눈빛과 재민의 오늘 모습이 섬뜩할 만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질문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정말 이 아이의 진실을 마주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진실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의 증거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조용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제4장. 잊었다 착각한 것들이 돌아올 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가만히 두면 잠잠해질 법도 한데 어떤 순간에는 사소한 풍경 하나에도 묻어둔 감정이 되살아나곤 하죠.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말 기획안 발표가 한창이었고 전략기획실은 모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실에서 결제 서류를 훑어보며 재민이가 있는 팀이 맡은 보고서까지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죠.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눈길은 자꾸 그 아이 이름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우연을 가장한 산책을 나섰습니다. 본사 1층 로비에는 늘 그렇듯 직원용 키오스크 앞에서 사람들이 출퇴근 기록 문제로 웅성거리고 있었고 지하 매점에서는 컵라면 뚜껑에 김이 피어오르며 요즘 세대 직원들의 빠듯한 점심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다음 회의 시간을 체크하고 어르신 경비 직원은 자판기 고장 때문에 동전함을 뒤적이며 난감해하고 계셨습니다. 그 삐걱거리는 현실 한가운데서 재민이 보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인지 손에 팀장에게 받은 피드백 문서를 들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오고 있었죠.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재민이 서류를 정리하다가 손목에 걸린 무언가가 똑 하고 떨어지더군요. 바닥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똑. 기계음도 아니고 쇠조각 떨어지는 소리도 아닌 어딘가 가볍고 슬픈 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은빛 목걸이. 그걸 보는 순간 세월이 찢어지면서 제 젊은 날의 어느 하루가 그대로 밀려왔습니다. 대학교 후문 근처 작은 골목의 공방. 비 오는 날이었죠. 서진이 전시회 준비하면서 힘들다며 잠깐 쉬고 싶다고 했던 그날, 저는 그 가게 앞에서 그 목걸이를 유난히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녀는 제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쁘다. 고운 눈매로 목걸이를 쓰다듬으며
서진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기억이 폭발하듯 밀려오자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재민이 허겁지겁 목걸이를 주우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떨어졌네요. 소중한 거라 잘 챙겨야 하는데. 그 목소리, 말투, 부끄러워할 때 눈을 피하는 습관, 모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서진이 제 앞에서 웃던 모습이 재민을 통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애써 두근거림을 숨기고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오래된 것 같군요. 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유품입니다. 평생 간직하고 있는 거라서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 발걸음 소리도, 자동문 열리는 기계음도, 커피 향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묻기도 어려울 만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진의 유품, 그 목걸이가 여기에 있다니. 저는 멈칫하며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나요? 재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요. 그래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아버지 아니, 지금의 아버지죠. 그분이 대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 말에 제 다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로비 한가운데서 목걸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지도 모른다. 저는 가슴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고, 재민은 서둘러 인사하고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떨어진 목걸이의 잔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떤 진실 속에 살아온 건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그 진실을 향해 조용히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문 뒤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제5장, 닫힌 문을 두드릴 때 생기는 파문.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정말로 두려운 건 새로운 게 아니라 잊었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 아닐까?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재민의 목걸이를 본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엔 오래 잠들어 있던 불씨가 깨어났습니다. 그 불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제 가슴 밑바닥을 데우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야간 회의가 있어 퇴근을 미루고는 잠시 바람을 쐬러 로비를 나가는데 문득 철수 씨가 퇴근하지 않고 본관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추운 바람에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 아직 안 가셨어요? 철수 씨는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예. 그냥 잠시 아들 얼굴을 보려고. 싱거운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옛 사랑을 닮은 청년 때문에 제가 흔들리고 있듯 철수 씨도 무언가 마음속에 묵직한 걸 품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많이 힘들면 말이죠. 언제든 제게 말하세요.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평생 제 일은 제가 해결해 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손쉽게 부탁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덕지덕지 붙은 삶의 무게, 가난한 시절을 통과해온 사람들만이 가진 묵묵함과 체념,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지켜낸 자존심. 저는 그를 보며 문득 이 사람도 우리 세대의 또 다른 서사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재민이라는 아이의 진실을 천천히라도 밝혀야 한다.
그래서 인사팀을 통해 재민의 장학금 기록과 학업 자료를 조용히 받아보았습니다. 모두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들 뿐이었죠. 그 아이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누구의 후광도 없이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온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겸손함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고, 회사를 키우려고,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던 그 모든 선택들이 한 명의 아이에게는 버려진 운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회장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어두운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질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 마음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의도치 않게 재민이 있는 전략기획실 근처를 자주 서성거리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일하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문 너머로 도현이가 재민에게 서류를 던지며 조용한 목소리로 나무라는 장면. 말투는 점잖았지만 그 속에 질투와 시기가 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회장의 아들이다. 너 같은 신입이 감히 여길 기웃거려. 그런 기운이 도현의 어깨와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억울한 기색 없이 조용히 고개 숙이며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다시 자리에 앉아 일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재민이 도대체 뭘 견디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조용히 상처를 참고 있는 걸까? 그날 회장실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을 하나의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의 존재가 도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가만히 떠올랐습니다. 나경, 나의 아내, 서늘한 판단력과 어진 척하는 표정 뒤에 감춰진 야망. 그녀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조용히 누군가를 없애는 방법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이 스쳤을 때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를 지키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실 피하지 않겠다. 이 아이가 누구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이제는 마주하겠다. 하지만 그 결심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재민을 향한 아기의 움직임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제6장. 조용한 적들은 더 무섭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보다 말하지 않는 표정에서 속마음을 읽게 되더군요. 그걸 저는 회사에서 평생 배웠습니다. 말은 거창한데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 겸손한 척하지만 손끝이 부들거리는 사람, 침묵하지만 눈 하나로 모든 걸 말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겉으론 미소를 짓지만 속으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 저에게 그 사람은 제 아내 나경이었습니다. 재민이 전략기획실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무렵부터 아내는 저를 유난히 자주 관찰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도 숟가락을 드는 제 손을 오래 바라본다든가 뉴스를 보면서도 남편의 표정 변화를 엿보는 듯한 그런 시선들. 저는 그 시선을 외면하려 했지만 어쩐지 예전처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라면
저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민이라는 아이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자꾸 건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에 유난히 열심인 신입이 있다던데. 재민이라고 하던가요?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그 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관심을 갖고 조사하기로 결정한 표정이었죠. 제가 조용히 밥알을 씹고 있을 때 나경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죠? 철수 씨의 아들이라더군. 거기까지 말한 순간 아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조금 의외네. 운전기사 자녀가 전략기획실이라. 그 말투에는 질투와 불안, 그리고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러가는 생각이 결코 누군가에게 친절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도 며칠 뒤 회사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전략기획실 복도에서 누군가 화장실 앞에서 전화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신 자료, 네,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오후 회장실 문을 살짝 닫아두고 저는 혼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 아이의 지난 삶이 누군가의 손끝에서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내가 뿌린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건 아닐까? 저는 벌써 늙었고 이젠 싸움도 싫고 감정이 무뎌진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본능이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략기획실 회의실에서 도현이 재민에게 보고서를 들이미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기재한 겁니까? 그 말투는 차갑고 뾰족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도현은 마치 내 자리를 건드리는 말단 직원을 보는 듯 압박감과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억울함을 참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의도 없었습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도현의 어깨와 손끝에 두려움이 스며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언제든 질투로 변해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는 것도.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선 순간 아내 나경은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회사 요즘 복잡하다면서요? 이럴 땐 말이죠. 능력 없는 직원은 빨리 속아내야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 말 속에서 숨겨진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저는 무섭다는 감정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이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버티고 살아온 세월이 지금 이 순간 한 아이의 삶을 짓누르는 검은 그림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뚫을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오해나 질투가 아니라 누가 사라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이대로 두면 누군가 정말 다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는 너무 늦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7장. 첫 번째 그림자는 항상 발밑에서 시작된다.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의 큰 사건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발밑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작은 그림자라는 걸 저는 회사를 수십 년 지켜오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드디어 재민에게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회의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진행 중이던 신사업 보고가 있었고 재민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도 들릴 만큼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이 몇 번 있었죠. 저는 회장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말끝마다 재민 쪽을 짧게 흘겨보더군요. 그런 감정은 화면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질투, 불안, 경쟁심. 그중 가장 무서운 감정은 위협감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부장에게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신사업 예산 배정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문제라고 하길래 서류를 넘기는데 제가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윤재민. 보고서에는 예산 배분 오류 발생 담당자 윤재민.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장을 불렀습니다. 자네, 이걸 그대로 믿나? 부장은 난감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재민 씨가 작성한 자료에서 예산 일부가 누락돼 있었다고 합니다. 도현 차장이 확인했다고. 그 말에서 저는 이미 모든 걸 눈치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가 퇴근길에 들고 있던 그 봉투, 회의실에서 도현이 던지듯 내밀던 그 서류들, 아내의 목적을 숨긴 질문들. 이 모든 것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재민을 끌어내리려는 계략.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산 누락, 불명확한 근거, 기획안 충돌. 표면적으로는 재민의 실수처럼 보이도록 아주 교묘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들여다보니 묘한 점이 보였습니다. 재민이 작성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문서 형식이 다르고 재민의 보고 스타일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민은 정리 방식이 굉장히 꼼꼼한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숫자 배치 방식이 도현과 똑같았습니다. 그건 수십 년 데이터를 봐온 제 눈에는 익숙한 버릇이었죠. 먼저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 감사팀을 비밀리에 불렀습니다. 문서 로그 기록, 수정 시간대, 파일 접근 이력, 그 모든 데이터를 조용히 추적했습니다. 결국 밝혀진 진실은 예산을 수정한 사람은 재민이 아니라 전략기획팀의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감사팀장과의 미팅에서 그 직원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현 차장이 지난번 브리핑 이후 수정된 자료가 있다 하며 해당 수치로 전체 보고서를 수정 보고하라 지시를 했기에 수정했을 뿐이다 라며 그 말은 재민을 향해 달려오던 칼날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입을 닫고 버텼을까 생각하니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도현은 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 너무 빨리 튀어오르지 않게 해야죠. 그 말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두려움, 질투심, 그리고 배제. 그날 저녁 저는 비 내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철수 씨가 차문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주차장 중앙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차량 출입구에서 들려오는 빗소리,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에서 반사되는 희미한 불빛, 희미하게 올라오는 오랜 먼지 냄새들. 그 모든 게 내 마음속 불안을 더 크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항변도 없이 그저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아이의 조용함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수가 아니라면, 누군가 일부러 꾸민 일이라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가족이라면, 이건 단순한 회사 문제가 아니라 삶을 좌우할 폭풍의 시작이라는 걸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해야겠구나.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누군가는 지켜야 하니까 마음속 불안이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재민을 향한 공격이 실수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제8장. 진실은 늘 가장 늦게 도착한다. 사람의 인생이 뒤집히는 순간은 대부분 거창하지 않더군요. 하루 중 몇 초 문득 스치는 어떤 장면 속에서 묻어둔 모든 것이 폭발하듯 드러날 때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회사 일정이 유난히 산만했습니다. 외부 감사팀 점검 때문에 모두들 서류에 파묻혀 있었고 복도에서는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커피 머신이 칙하고 김을 내뿜는 소리가 긴장된 분위기 속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실 커튼을 반쯤 열고 구름이 낮게 깔린 겨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얼마 있지 않아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묘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산에 응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사고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달 가까이 두려워해왔던 그 일이 일어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누군가의 악의가 아니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진실이라는 걸 저는 그날 비로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그 몇십 초가 평생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덜컹거리는 소리가 제 심장이 흔들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기름 냄새와 습한 콘크리트 냄새가 머릿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제 시야에 들어온 건 피가 번진 바닥, 깨진 휴대폰 파편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재민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철수 씨가 피 흘리며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구두 한 짝이 벗겨진 채 말끝이 목에서 막히며 철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미안함, 분노, 슬픔, 후회. 평생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강한 척, 냉정한 척했던 모든 모습들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응급차가 도착하며 주차장은 통제되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주차장 CCTV 속 흰색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더니 재민 쪽으로 방향을 틀고 서서히 속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숨도 쉬지 못한 채 바라보았습니다. 운전자를 지금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다는 말에 경찰을 돌려보내고 나는 계속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누구일까? 누가 그랬을까? 하지만 고민할 틈도 없이 나는 비서진의 차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은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자동문을 2겹으로 닫아두고 있었지만 그 모든 문이 제게는 한없이 멀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철수 씨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큰 충격이 있었지만 생명은 붙잡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지만 눈물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감정이 먼저 터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책감인지, 안도감인지, 분노인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재민이 실려 나왔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지만 숨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재민의 이마 근처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젊은 시절 서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눈앞에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준 사람은 제가 아니라 철수 씨였습니다. 평생 묵묵히 살아온 한 남자. 그는 세상으로부터 제 아이를 평생 보호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재민이 의식을 찾았을 때 저는 그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햇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는 오후, 창문 밖에는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가지들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민아, 내가 가진 목걸이, 그건 내가 젊었을 때 내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이다. 재민은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으로 목걸이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재민아, 너는 내 자식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아팠습니다. 평생 짊어져온 죄책감의 무게가 더해지는 듯 했습니다. 재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침묵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경찰 조사와 함께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 아내는 이미 재민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민을 위험 요소라고 판단했고 도현의 미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을 매수해 재민을 살해 시도했다는 것이 발각되어 결국 법정에 섰고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 여자의 욕망과 두려움이 한 아이의 삶을 앗아갈 뻔했다는 진실은 너무도 잔혹했지만 동시에 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살아오며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책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도 모르게 이미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었지만 사랑을 주지 못한 남편으로서 미안함과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철수 씨는 오래된 몸이었지만 천천히 회복해갔고 그런 철수 씨의 곁에서 재민 역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자는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어 빠르게 사이가 가까워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2, 3일에 한 번 병실에 들려 재민의 휠체어를 밀며 가끔 산책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저와 재민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결국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차마 도현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끝내 다 내뱉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만들어 온 이 가정의 틀은 겉으로만 유지된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재민의 침대 곁으로 와서 무너지듯이 주저앉아 울분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은 한 인간의 오만함이 겸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두 젊은이가 처음으로 서로를 가족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느 때같이 찾아온 병실 복도에서 두 아들이 휠체어를 밀며 걷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늙은 가슴 한복판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은 이제 서로를 지켜줘야 한다. 그렇게 나의 오래 묻혀있던 비밀은 모든 폭풍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서류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이 그래도 버틸 만한 곳이라는 게
가끔은 느껴집니다. 저는 그 두 아이를 보며 평생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저는 이제야 아버지라는 자리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배운 것들, 얻은 것들, 잃은 것들, 그 모든 것이 사람 하나를 지키는 일에서 결국 의미를 찾더군요. 사는 게 힘겨운 날도 많지만 사람이 사람을 지키려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